도덕성이라는 기준으로 이 세계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장관이 되시면 후보께서 그런 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에 그 부 고등판무관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얼마 동안 하셨어요? 6년간 봉직했습니다. 6년이나 부 고등판무관.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유엔 그만두실 때는 그 새로 사무총장 되신 분이 구테레쉬 사무총장이죠. 구테레쉬 총장의 그 정책 특보로서 마무리를 했나요? 정책 보좌관으로? 예, 맞습니다. 그게 직급으로 치면은 사무총장 밑에 어느 급에 들어가나요? 사무총장 차장급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총장 밑에 사무차장급이? 사무부총장께서 한 분 계시고요. 예. 그 밑에 여러 명의 차장급 고위 간부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 네. 급에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까지 역임하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쌓은 경륜이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또 지면을 여러 세계 지도자들하고 특히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일하면서 정책과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여기 장관이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크게 활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은 그 콜롬비아에서 그 고등판무관 사무소 철수를 시켰었죠. 철수시키려고 하는데 부통령을 만나서 설득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었. 네, 의원님. 제가 부고등판무관으로 있을 시절의 얘기입니다만 콜롬비아는 좀 아시다시피 지금 반군과의 수십 년의 그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로 나가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전 과정에서 정부의 행태 그리고 반군의 행태를 그 인권 유린 문제에 있어서 두루두루 관찰하고 보고서를 내고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인권고등판무관 그 국가사무소를 10년 넘게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콜롬비아 정부가 저희의 그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광범위한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인권의 문제는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쓴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쓴소리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쓴소리와 함께 저희가 하는 그 권고를 받아주는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콜롬비아 정부는 역대 대통령께서 그 쓴소리를 받아주셨고 많은 부분 저희가 건의하는 대로 정책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역시 평화로 나가는 길에 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그 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부통령을 뵀을 때 역시 저희 사무소에서 굉장히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성명을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자들 농민들의 그런 시위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정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1차적인 반응은 사무소 쫓아내겠다 하는 반응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서 잘 설득을 해서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는 게 그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설득을 해서 영어로 말하자면 PNG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T가 올라옵니까? PT. 네, 좀 올려주세요. 자, 1971년 라이스의 논문을 표절한 부분들. 표절이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시니까 제가 바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노란색 부분은 같은 노란색. 저 위에 게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요 밑에 게 표절 대상 논문입니다. 84년이고 위에 건, 밑에 건 71년 라이스. 같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그에 딱 일치합니다. 인용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그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네.
1980년도에 나온 모리스 앤 호퍼의 논문을 그대로 뺏기면서 인용 표시가 없는 걸 보여줍니다. 위에 게 후보자의 논문, 박사 논문이고요. 요게 표절된 원래 문장입니다. 똑같습니다. 문장이 색깔 그 표시된 부분끼리. 그 다음 거. 요 80년 같은 논문인데 그 색깔들 이렇게 비교해서 이 그대로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전제하면서 표절한 부분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네. 예. 요 외에도 조금 더 있는데 아마 수록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후보자께서는 실수로 인용하는 걸 빠뜨렸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실수로 그걸 코트하는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인가요? 그러면 모두 저렇게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놓고 실수로 내가 코트하는 것을 빠뜨렸다 이렇게 하면 표절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까? 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수백 페이지의 논문에서 아니 수백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저 앞에 저작물을 그대로 전제하면서 인용을 안 한 이 부분이 표절이라고 지적했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실수로 아까 코트 안 한 이 점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항변하시니까 제가 이게 표절이다 바로 이런 게 표절이다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 어째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 구체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부장들이 그리고 저걸 인용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네? 표절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주장을 하셔야죠. 네? 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마 동서적들에 대한 그 인용을 논문의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은 서적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인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답변하세요. 다 문장이 아주 딱 일치합니다. 이 색깔들. 이거 좀 전달해요. 나중에 같이 한번 보시면. 이걸 보시고 인정 여부를 얘기하시라고. 실수로 코트 안 했다고 해가지고 표절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행정실 단순 실수인지 실수로 그런 코트 안 했다고 해가지고 표절 아니면 소적이 있어서 없지. 모든 부분만 것들 안 했으면 실수일 수 있고 오히려 많은 건 괜찮아. 오히려 잘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 표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논문 이렇게 하면서 표절이 이런 게 있는데.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회의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에게 그 문건이 전해져서 후보자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살펴보도록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부분적으로 제대로 따옴표나 각주를 이용하지 않고 인용한 부분이 몇 군데 있음을 시인하고 그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논문 전체를 표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를 표절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나요? 그 표절이라는 것은 항상 전체 표절이라는 거. 예, 이주영 의원님 후보자 답변 들으시고 예. 그 다음 기회 때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인을 하시는군요. 예. 자 위원님들 예,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은 해주시고 아니면은 다음번 이주영 의원 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렸을 대로 그 당시에는 그런 표절에 대한 정확한 그 잣대나 정의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네 그런 기준이 마련되고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자 이주영 의원님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 될 때 그때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장관 되시면 지금 외교부 조직에 대해서 혹시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외교부 조직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그런 구상이 좀 있으세요? 지금 네. 우리 외교부 조직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우리 외교부 조직이 원통형 조직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원통형이라는 얘기는 원통형이다.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사무관에서 탈락 없이 그대로 모두가 대사된다. 그래서 원통형이다. 이 피라미드형이 아니고 네. 그대로 대사가 된다. 물론 이제 외교 인력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게 과연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를 탓하기 전에 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갈수록 외교부 직원의 외교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비리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성으로서 외시 출신으로서 마지막 거는 기대는 외교부의 새로운 바람 좀 일으켜달라. 이게 임명권자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옛날 문제 지금 검증 단계에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아직 구상은 없으세요? 네,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외교부 인력은 외교부 공무원은 후보자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번에 바쁘셨겠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약 11조 들여서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을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후보자나 혹은 외교부에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외교 공무원도 늘리자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공약이 있습니다. 후보자를 지명한 공공외교에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으로 재외국민보호 법률 기반 마련하겠다. 인원 필요합니다. 학생 줄어드는데 교사 늘린다는 추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외교부 이때 후보자를 비롯해서 외교부에서 이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무원 늘린다고 한다면 경찰 혹은 복지공무원 중요하지만 외교부 중요하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교부의 선배가 지금 안보실장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있으시면 주시고 추가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외교부의 인적
자원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업무는 그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 확충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있는 조직의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기본한 어떤 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을 갖고 국회에 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 자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은 어떤 거는 이제 뭐 좀 빨리 내겠다 뭐 이런 있어서 장외 이화여고 학적부 관련해서 교육부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가 우리 후보자님 특히 배우자님 관련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통상적인 경우는 5년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후보자님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2004년 뭐 5년 이분은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래 사실을 좀 꼭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우 월드마크 해운대 요 관련되는 세금 납부,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천동 아파트 관련한 이 세금 납부 내역인데요. 이 관련해서 아까 우리 해명 자료를 주셨는데 이 해명 자료가 조금 본인이 보기에는 조금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수 조건 칸은 요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 후보자가 이제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하고 기타 그 네 분이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이 그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후보자님이 그 알았던 몰랐던 그때 당시에는 건설업자가 된 겁니다. 예? 건설업자 사업자예요. 그러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떼면은요, 국세청에 가시면 바로 그 사업자 등록 번호에 따른 여러 가지 납세 실적이 바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명의가 어떻게 되는 이렇게 뭐 말씀하실 게 없어요. 예? 부동산 사업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자료를 꼭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이 되면은요, 부가가치세 다 영수증 다 꺼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은 전부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실거래 가격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의 그 자료를 보면은 7천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거래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사항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꼭 좀 제출을 해 주셔야 이게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좀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금 계속 저는 이 지금 후보자님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의혹의 대상이 거제도 저 땅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안 됩니다. 예, 마저 질의하시고, 예, 하시던 말씀 끝내십시오. 저거 하나만 있는 것들은 저도 솔직히 배우자께서 대우에 별장 공유조합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배우자 이미 5,000평 저거 관련한 공동얘기는 그거의 목적입니다. 특히 우리 후보자님 배우자님은 연희동에도 있고 그런 공부라든가 하셨습니다. 어제 양분과 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용으로 분야를 했다고 믿기가 상당히 30도 어렵습니다. 이런 저 부분이 성질 변경, 제목 변경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 부분이요, 분명히 후보님은 아까 명예보건 과정에서 할 때 지목이 임야로 대지로 이미 변경된 걸 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관련 녹취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게 그 사실에 대해서 규정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은 40대 그때는 분명히 인멸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16년 10월에 9월 22일 날 인멸 소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공사 보면은 땅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2단계입니다. 형질 변경을 하면 예, 최경환 의원님 질의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는 그거 할 때 그다음 실제로 인야가 대기로 15기 연구가 됐대. 그때 많이 됩니다. 그래서 33만 원 분당 하셨는데 지금 인야가 대로 바뀔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튀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부동산 업계 확인해 보면 분당 100만 원 정도 하는 게 그쪽 부동산 거래 행사들의 저는 그러다 보면은 그 이상한 케이스를 5,000평 그 땅에 그런 정도로 앞으로 개발을 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매우다 이렇게밖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그 변이와 또 활용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 후보자 뭐 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네. 저의 남편이 작년 말에 구입한 그 임야 5,000평은 보전 구역으로서 용도 변경이 가능치 않은 임야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이에요? 예. 그 후보자께서 저 인사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뭐 어머니와 남편과 상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드디어 이제 장관 자리가 저한테 왔구나. 아니면 내가 과연 장관으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남 얘기하는데 그렇게 웃고 그러지 마세요. 아, 중요한 질문하고 있는데 왜 상대방 의원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웃고 그래요? 아이 참.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장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참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의논하고 어머니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이게 얼마나 중책인지 제가 초반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후보자께서 대통령의 외교 앞으로 그 외교 뭐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외교에 대한 그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장관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이 같으냐? 정말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드 문제도 정말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같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토론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저희가 저 장관이 되셔가지고 파격 인사라는 그런 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엔이건 그 경험이건 여성으로서 또 그 비고시 출신으로서 그 주요 부처를 거치지 않은 그런 외교관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장점이 다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볼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 여태까지 그 외교를 하시면서 그 정치적 소신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시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같았냐 이 말씀이에요. 네, 의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일치한다고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네, 아니 저녁마다 저는 한국 뉴스를 꼭
다운로드해서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취임 후에 하시는 여러 가지 행보, 외교 사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보를 받았을 때 뭐 공백 상태에서 생각한 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가시는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방향하고 맞는 같이 가시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 그런 공감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제가 감히 후보자의 입장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제가 하시는 말씀 이런 행보를 이미 보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지만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10년 동안 나라를 떠나서 국제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고로. 예, 홍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월 그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후보자께서 근무할 당시에 당시 스티브 오브라이언 유엔 사무차장이 이 조직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율성에 관한 기능 검토 예비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죠. 네, 그 맞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때 평가 내용이 비판적이었죠. 맞습니다. 여기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모든 조직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상위 관리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 모델에 부합하지 못했다. 대체로 조직을 위한 명확한 어젠다를 이끌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 이러면서 이 조직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는 조직의 그런 한계점하고 같은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받을 당시에 후보자는 여기에 위치가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았나요? 제가 차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직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에 후보자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동의하시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차석으로 있을 때 전임 차장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직 문화나 그런 사무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직 진단을 한번 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전임 차장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차장이 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직 진단을 한번 해야 그러면 하신다고요. 본인은 조직 진단 이전에 본인께서 근무하셨던 이 조직의 업무 역량이나 조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차석으로서? 일단은 간부들 사이에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체를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 협의체의 의장을 제가 맡으면서 조직의 기구의 그런 중요 사안에 대해서 그 시의적절한 결정이 내릴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그런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2016년 6월에 나왔지만 그 진단의 시작은 2015년 말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이 보고서 진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장과 제가 그 BCG라고 하는 외부 전문 용역 업체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진단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차석으로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이 진단 네, 저의 그런 어떤 제가 보는 조직이 필요한 변화하고 차장께서 보시는 그 조직의 변화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장께서 상석이니까 차장께서 하시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제가 보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일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차장하고의 뜻이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차석의 입장이라는 데 있어서 저의 한계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되었던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차 추가 질의는 마쳤습니다만 저도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논문 표절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께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 가운데 인용이 누락된 그 참고 문헌들이 인용 표기되었으리라고 본다. 다만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 표기가 되지 않은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답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녁 식사를 위한 정회 전에 우리 간사위원님들께서 오늘의 질의를 11시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11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8차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수 있는 대로 유사한 질문보다는 새로운 사실에 입각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11시가 되면은 질의를 종료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먼저 8차 질의, 역시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 전입 부분인데요. 조금 제가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편 이일병 교수님께서 미국에 이제 연구년 가실 때 딸을 1년간 데리고 갔는데 적응을 잘 못했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귀국을 해서 후보자가 다니던 모교에 보내고 싶었다 그런 말씀이신데, 예. 학교에 따라서 무슨 적응을 하고 못하고가 있나요? 어떤 학교에 보내면 적응을 잘하고 어떤 학교에 보내면 적응을 못하고 이런 게 있나요? 엄마가 다녔던 모교라야만 그게 적응이 잘 된다는 그런 보장이 있는 건가요?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그 뒤에 그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갔죠. 미국 렌셀레어 공대 입학했죠. 네, 곧바로 이화여고를 졸업한 건 아니고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저를 따라서 미국으로 전학을 해서 미국에서 또 학교 미국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를 마쳤고 나서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학에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그 미국은 이제 대학이 보면 추천서라든지 또 생활 기록부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많이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더 많이 참고하죠. 그 후보자께서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또 오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안 나오셨던 그분들 뭐 워낙 다 잘 가깝게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다 은사신 건 맞죠? 네, 은사십니다. 그분들 밑에 이렇게 학교에 보내면 그 이 추천서라든지 생활 기록부라든지 이 과외 활동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게 이제 미국 대학 입학에 중요한데 그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장차 이제 미국 대학에 보낼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었겠어요? 제가 아이를
저 모교에 2000년 가을 학기에 보내기 위해서 할 때는 그 다음 해에 제가 외교부의 발령을 받아서 해외 근무가 된다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고등학교도 적응을 잘 못해서 엄마가 다닌 학교에다가 넣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셨는데 대학을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미국 대학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아이 다안 됩니다 지금 설명하시면. 네, 아이의 성장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저를 따라서 다시 미국에 온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잘 마치고 여기 이화여고에 계신 은사님들이 아니라 미국에 다녔던 그 공립고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추천서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이 공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예,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유엔에 오래 계신 경험들이 앞으로 외교를 해나가는데 장점이 되겠지만 유엔의 특성상 후보자에게 체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에서 우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까도 이태기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후보자가 근무하셨던 유엔의 특성, 기본적으로 10년간 있었지만 규정상 원칙적으로 북핵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훈련이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또 후보자에 대해서 또 이런 칼럼도 있습니다. 유능한 외교관이었지만 고도 외교 전략과 상상력 그리고 추진력 또 철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이 있는가. 또 유엔이라는 것은 관념의 무대고 추상의 무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건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전임자 현 외교부 장관이고 후보자에 비해서 외교부 근무 경력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정말 가진 우리 윤병세 장관 아시죠? 혹시 한번 만나보셨어요? 네, 한번 뵙고 많은 부분을 많은 현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까? 네. 그렇게 경험 많고 정말 최장수 장관도 굴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NSC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할 그 무렵에 백화점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야당 의원으로부터 사직에 해라고 하는 정말 많은 공격도 받았습니다. 결국 후보자보다 더 많은 경륜을 가지고 오랫동안 외교부에 계셨던 윤병세 장관도 결정적인 의사결정 그 시점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하는 나는 외교부의 구조적 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의 전임자의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외교부가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전임자 여러분들 많은 공적을 남기시고 부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지만은 제가 내부에서 들리는 그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국회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외교부는 지금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대통령님께서 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 저의 과거의 행적이나 업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가지시고 저를 후보자로서 임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계속된 질의를 좀 하면요. 거제 땅, 자녀 주택 신축지, 처음에 이제 살 때, 대지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샀다. 이렇게 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정 문제를 제기하니까 형질 변경된 걸 샀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셨어요. 근데 거제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2014년 8월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형질이 그렇게 변경되어 있다는 증명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위장 전입을 처음에 이제 말씀을 몇 번 바꿨잖아요. 처음에 친척한테 그랬다가 결국은 서성한테 부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서성이 누군지 누구한테 부탁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밝히셔야 됩니다. 이거 안 밝히니까 온갖 지금 억척과 온갖 지금 고리가 끊어져서 이거를 지금 검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지는 반드시 밝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금 배우자 가지고 있는 5,000평 땅, 저거는 매우 용도 전환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녀 주택 신축지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요, 본래 매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국토이용계획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에다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도 전환하기 위해서 임모 씨가 거제시에 종거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말하자면은 허위로 기재하고 나서 저걸 용도 전환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 후보자, 배우자, 따님들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5,000평 저임에도 매우 까다로운 수산보전지구에다가 그렇게 돼 있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향후에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매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앞 자녀 주택 신축지 저게 그런 과정을 쭉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이 용도 계획을, 이용 계획을 자세하게 좀 내주셔야, 그래야 의심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혹시 후보자님 거제 저기 한번 가보셨어요? 저희 집에는 한번 가봤고요. 예. 이쪽 새로 산 이면은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지금 항공이 사진을 보면 경치가 아주 멋들어지는 경치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군들 저기에 별장하고 무슨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그런 부동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향후에 대한 자산 가치 거의 부동산 취득 가능성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예,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 이 부분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네, 더 드릴 답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자꾸 질의하다가 질의가 끊기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천공항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도 지원은 인간이 고통받는 데서 해야 하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게 유엔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유엔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유엔의 원칙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외무부 장관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외교 문제를 결정하고 있는 청와대 그 외교 안보 진영과 대통령과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지 그걸 계속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다르고 또 혹시 후보자께서 앞으로 외무부의 방침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꾼다든지 하는데 우리 후보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오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그 우리 유엔의 자원이었는데 괜히 국내에 와가지고 장관도 제대로 못하고 개편도 제대로 못하고 의견 개진도 제대로 못하고 장관 역할을 제대로 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지금 장관이 어떤 앞으로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뭐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 그리고 그 의견이 청와대와 조율이 되고 있는가,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우리 후보자와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정부의 외교 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앞으로 무슨 외부부를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앞으로 대북 문제라든지 뭐 이런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데 계속해서 어정쩡한 입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외무장관이 될까봐 그래서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셔요. 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제가 일한 업무에서 얻은 그런 어떤 역량을 이 자리에 갖고 온 것이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저의 그런 어떤 일할 수 있는 이런 계기에 이렇게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자세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만약에 임명이 된다 하면은 역시 제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통령께서 나라를 운영하시는데 특히 외교 정책을 수립하시고 이행하시는데 제 나름대로의 그 소신을 갖고 보좌를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 일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도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소신대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마지막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을 내신 분에 있어서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네, 홍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우리나라가 그 상주 대사관, 영사관, 대표부 포함해서 제외 공간이 몇 개 되는지 알고 계세요? 163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산하기관은 몇 개인가요? 산하기관이 3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후보자 경력을 보면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1년 정도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엔에서 근무를 하셨죠? 예, 그렇죠? 1년부터 최근까지 1년을 기간을 제외하고는 네. 유엔에서 근무를 했는데 유엔 대표부 공사참사관, 유엔 여성지휘위원회 의장,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고등판무관 이런 것들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는 후보자가 인권과 다자 외교 분야의 전문가로는 볼 수 있지만 이제 양자 외교 측면에서는 좀 경험이 부족하고 또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전문성 또 외교 조직 장악력이 필요한 그런 장관직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요청 안에서는 보면은 방금 말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북핵,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을 다뤄 나갔으며
또 정상 외교 차원에서 경험하고 지원함 이렇게 그 요청안이 적혀져 있는데, 근데 근무했던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 후보자는 인도적 지원 조정실 소속으로 북핵 문제나 위안부 문제와 연관할 수 있는 고위 관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장관으로서 주대 결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데, 그냥 그 보좌하는 그 역할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한 대로 인권 관련 업무는 많이 하셨지만 이 북핵 관련 업무라든지 그 주요 정무 관련에 대해서 과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2001년부터 1년만 빼고 유엔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1998년 외교부를 입부를 해서 장관, 보좌관, 국회. 아니 그거 놔두고요. 네. 방금 네. 내가 말한 그 인권 관련 업무는 했는데 다른 분야에 있어서 다자 외교, 양자 외교 측면에서는 경험이 부족하고 또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전문성, 외교부 조직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건지. 네, 제가 양자 외교의 그 직접적인 그런 어떤 경험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 뭐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어떤 경험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외교 정책은 저 장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부의 총 역량을 결집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부처,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대통령, 이 총체적인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결정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외교부 수장 어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행 부분에 있어서 장관으로서 저의 그런 어떤 그 새로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어떤 솔선수범으로 또 조직을 이끌어 나가면서 외교부 전체의 그런 이행 역량, 이 분명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배경과 경험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 대상입니까? 합의부에 대해서 그 경과나 그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이 필요하고요. 아니요, 그걸 이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이것이 재협상 대상이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을 추진하실 생각인지 이 부분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예단을 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보완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입니까? 그 합의 내용 중에서. 그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10억 엔이의 그 어떤 형태의 그런 어떤 일본 정부의 의도로 받은 돈인지 여기에 대한 사실 양국 사이에 합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들께서 느끼는 그런 어떤 진정한 그런 일본 정부 측의 조치, 이것은 꼭 그 합의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려면 재협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렇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하신 거죠?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보완은 또 일본과의 합의가 안 되면 보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국가 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국가 간의 합의사항이니까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죠? 거기에서 무슨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과의 그런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6월 7일인데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면서 불과 2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6월 말에 이 부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일정도 없고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한 반년간 정상 외교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정상 간 통화하는 가운데 그 공백을 하루빨리라도 메우기 위해서 두 분께서 내리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긴 하지만 두 정상께의 의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의지를 10분 살려서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인사청문회가 주질의, 보충질의, 그 다음에 8번째 이제 추가 질의가 계속되고 거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오늘 지금 이제 12시간 하고 한 45분 정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청문회는 시작부터 우리 또 야당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아마 대단히 좀 각오를 하고 아마 단단하게 벼르고 오늘 저기에서 청문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장관 청문회 때 배석했던 우리 외교부 직원들 숫자가 오늘 처음에 참석했던 숫자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다 직원들도 많이 퇴장당되고 조력자도 없이 오늘 장관 후보자께서 혼자서 아주 혹독한 검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물론 뭐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 중에서 다수는 또 언론 자체에서 검증한 결과 뭐 오보나 정정보도라고 인정을 하고 삭제를 하거나 뭐 사과를 했던 이 요인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같은 질의가 중복이 되거나 계속 되풀이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여집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의혹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명이 됐던 것 같고 뭐 다소 흠결이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보기에는 그 볼만한 그런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다소의 흠결 문제도 후보자께서 오랫동안 국외, 외국에 유엔에 근무하면서 가정에 소홀했고 그리고 가족들과 연관돼서 나타난 여러 가지의 아마 좀 그런 제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야 공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정권까지 여당을 했던 당이 지금 이제 야당이 되고 이제 저희 또 야당은 또 저희 여당이 돼서 서로 좀 공세와 수비가 방어가 좀 바뀌어 있는 상황으로 오늘 첫 청문회를 치렀는데요. 그러나 좀 공수의 입장은 바뀌었더라도 검증 기준은 동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오늘 아마 청문회 쭉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위장 전입 자녀 학교 문제로 인한 위장 전입 문제인데요. 기존의 이명박 정부 때 위장 전입으로 인해서 통과된 건수가 15건,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8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해본 건데요. 그런데 위장 전입도 이 당시에 교육 목적이면 주로 파학군 또는 후기가 이제 주어였었는데 전체 합쳐서 23건이 위장 전입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고 그 중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으로 낙마된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뭐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정 정도 아마 청문회를 이제
10여 년 넘게 거치면서 일정 정도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돼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달 말에 이제 다음 시기를 위해서 시간을 좀 정해주세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야당원들 마지막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3분 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안 해주고 예,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마이크 꺼지는에도 계속 하실 때 제가 정돈 질의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 질의, 예,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예정돼 있고 주무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지금 주요한 지금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신속하게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도 쌓여 있고 외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이번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적극적으로 너무 대변인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까지 말씀하시죠. 자, 예, 김교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 3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꽤 지났지만 아직 동아태 차관보와 국장이 임명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 한미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을 위해서 임성남 제1차관이 미국을 다녀왔죠? 맞습니다. 의제는 맞습니다. 대충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날짜는 다녀올 때까지 최종 확정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한미 간의 정상회담은 동시에 발표하는 관례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나 궁금한 거고요.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네, 답변해 주시고요. 아직 잡혀가는 과정이지만 확정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그 많은 그 재산과 관련한 논란에 관해서는 이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우리 한국의 일반 가정하고는 좀 다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 배우자도 전문 직업인이고 또 그 후보자도 전문 직업인이고 남편 되시는 분도 전문 직업인인데 그 직업상 부부가 서로 해외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이력서를 쭉 살펴보니까 해외 생활을 외교부 파견 해외 주재원 즉 유엔의 공사참사관과 참사관으로 4년 근무를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엔으로 적을 옮겨서 근무한 게 10년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14년 동안에 남편 되시는 분과 함께 살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즉, 예. 남편께서 미국에 와서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됩니까? 네, 적을 완전히 옮긴 경우는 없고요. 네. 남편은 여기서 계속 학교에 봉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4년간을 사실상 부부가 함께 지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한 분은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한 분은 미국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재산과 관련된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그 남편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아까 답변 중에 후보자는 부모를 공양해야 했고 따라서 재산의 처리는 각각 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것이 많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고 그리고 후보가 말씀을 하실 때 좀 명쾌하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네.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예, 지적해 주셨듯이
제가 맏딸로서 저희 경제력이 없는 저희 부모님을 봉양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결혼 초부터 그렇게 하는데 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남편이 그러면 각자 월급을 다 별도로 관리하자 이렇게 해줘서 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뿐이 아니라 제가 이런 어떤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남편의 많은 이해와 내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부분에 있어서 남편한테 참 감사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모르던 이런 어떤 재산 관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데에서 좀 야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이런 어떤 큰 가족사를 놓고 그간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참 많이 자책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물리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치 않았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제가 세 딸아이의 엄마로서 또 부인으로서 조금 더 챙겼어야 할 것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차 질의 순서입니다. 늦게 오셔가지고 늦게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주영 의원님 8차 하셨습니다. 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8차에 먼저 신청들을 해주셨고 늦게 오셔서 다시 예, 자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에 대한 검증과 정책적인 어떤 소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펼쳤던 그 사람들의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점인데요. 굉장히 자유롭고 또 독립된 그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광장에 나와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창의로운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났던 대학생들은 어떤 조직으로 집단을 이루어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개인이 자유롭고 독립된 주체로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창해낼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이 되는 미래 대한민국 사회에 후보자께서도 오늘 계속 밝히셨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의 새로운 외교 무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내일이 기대되는 한편, 다른 한편 그들이 돌아간 대학의 현실은 실존적으로는 일자리와 또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어떤 생활의 위기, 위협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중이십니다. 삶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누군가는 도움이 되는 그런 어른들의 손길,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 대학에서 인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로 정의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저는 확인했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 어른들의 이 청문회 장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좀 어둡게 한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반복되는 검증 과정에서 우리가 좀 어두운 면들만을 이렇게 많이 짚었는데요. 후보자가 위안부 할머니들 나눔의 집에 찾아갔던 그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어른들의 손길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보자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장관의 모습을 보여줄 건지 마지막으로 좀. 네, 의원님의 그런 어떤 그 사회에 대한 관찰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그런 어떤 역량 뒤에 있는 그런 어두운 그것을 저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저녁 텔레비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격려가 되고 한편으로서는 또 많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 젊은 그 청년들이 많이 그 좌절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일자리의 문제고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국민 외교의 일환이겠죠. 그래서 그 장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외교부 간부들 모두 그런 대국민, 대청년 외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개발 협력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부 소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코이카에서 그것은 청년 전문가 파견 해서 UN 기구들이 하는 현장에 전문가로 파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아주 소수의 그리고 제한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존한 것을 더 확대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 이들이 그 어떤 열망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기여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또 국내에 돌아와서 국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을 적극 들여다보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앞서서 지금 11시까지 시간을 지금 제한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서로 논의한 그 취지는 11시경까지 이렇게 우리 좀 하자는 그런 것이지, 딱 끊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있으면 좀 질의를 하게 하는 것이, 위원장님의 그런 회의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긴 시간 동안 지금 북한 핵 문제 또 미사일 문제 등 후보자의 그런 직무 수행 능력 검증과 함께 세금 탈루 또 위장 전입 그리고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다수의 지금 그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후보자가 자료를 지금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답변도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또는 제3자 또는 배우자에게 전가를 하면서 아주 무성의하게 지금 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동산 투기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상당한 부동산 투기에 의심이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제도 가베리 임야에 대한 추가로 매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투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이용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납득할 만한 것이 지금 자료 제출이 돼야 되고, 앞서 오전부터 제가 계속 제기한 봉천동의 주택 세채에 대해서도 이것이 분명히 그 당시에 실정법상으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실거래가액이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평당 한 1,400 내지 1,500만 원으로서 가액이 1억 5천 내지 2억이 됐다는 것이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절반으로 이렇게 신고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정회하는 과정 중에
후보자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런 것을 그 당시에 세금을 납부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일 중으로 이런 제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내일 제출을 받아서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증을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자료 제출이 되면은 사당 간사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추가 검증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청문회를 열어서 이러한 부분을 검증을 하더라도 일단 그러한 자료가 제출된 연후에 이러한 청문회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중에라도 반드시 이러한 핵심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윤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들 간에 합의된 질의 시간이 전부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간사님들께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 만족할 만큼 해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미진한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8차에 걸친 질의 과정을 통해 검증을 하였고 또 오늘의 인사청문회는 금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확정되었던 만큼 오늘의 질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어서 간사님들 합의하세요. 자, 간사님들 논의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요청 자료 미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관련 자료가 최대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간사님들께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간사님들께서 합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아니 좀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지. 그건 안 지키고 합의를 지키는 게 뭘 지킨다는 거예요? 11시까지 뭐 그렇게 딱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뭐 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을 위원들이 원하면 질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위원장이 할 법이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주영 의원님, 그 아실만한 분이 어째 그래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으로서는 합의된 일정을 충실히 지키는 게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11시라도 더 위원들이 더 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 좀 하시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 이렇게 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이기용을 하나 친구가 하나. 그러면 나라도 질의를 하고. 자 이제 예. 자,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들 간의 합의를 시인 안 하고 자료도 부실하게 내고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위원 간사님들 간의 합의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글쎄 예, 우리 또 밤 12시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니 근데 11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조용하다가 지금 와서 왜 또 그러냐고 말이에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어요. 예, 자 우리 위원님들 이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녁 만찬 시작 전에 간사님들 간의 합의로서 오늘의
오늘의 질의는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미 공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질의를 해 주셨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합의하겠다고 하니까 11시 20분까지 10분간만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까지 합의가 없으면 그냥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음, 11시 20분까지라고 전해줘요. 그때까지 안 되면 진행합니다. 전해주세요. 기다리죠. 아니 그냥 이대로 해서 하고서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정리하고 그 보고서 작성하고 여기 그렇게 돼 있지. 그럼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해줘야죠. 그래, 고맙다.
그러면 윤 의원, 간사님들이 질의하시는 걸로 예약합니다. 예, 뭐 우리가 정회를 선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10분간 중단했었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마다 저는 한국 뉴스를 꼭 다운로드해서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취임 후에 하시는 여러 가지 행보, 외교 사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보를 받았을 때 뭐 공백 상태에서 생각한 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가시는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방향하고 맞는 같이 가시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 그런 공감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제가 감히 후보자의 입장에서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제가 하시는 말씀 이런 행보를 이미 보면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지만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10년 동안 나라를 떠나서 국제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고로. 예, 홍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6월 그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후보자께서 근무할 당시에 당시 스티브 오브라이언 유엔 사무차장이 이 조직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효율성에 관한 기능 검토 예비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죠. 네, 그 맞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때 평가 내용이 비판적이었죠. 맞습니다. 여기 뭐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모든 조직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상위 관리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 모델에 부합하지 못했다. 대체로 조직을 위한 명확한 어젠다를 이끌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 뭐 이러면서 이 조직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는 조직의 그런 한계점하고 같은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받을 당시에 후보자는 여기에 위치가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았나요? 제가 차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직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당시에 후보자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동의하시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차석으로 있을 때 전임 차장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직 문화나 그런 사무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직 진단을 한번 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렸으니만 전임 차장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 차장이 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직 진단을 한번 해야 그러면 하신다고요. 본인은 조직 진단 이전에 본인께서 근무하셨던 이 조직의 업무 역량, 조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차석으로서? 일단은 간부들 사이에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체를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 협의체의 의장을 제가 맡으면서 조직의 기구의 그런 중요 사안에 대해서 그 시의적절한 결정이 내릴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그런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2016년 6월에 나왔지만 그 진단의 시작은 2015년 말에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이 보고서 진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장과 제가 그 BCG라고 하는 외부 전문 용역 업체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 진단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차석으로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이 진단 네, 저의 그런 어떤 제가 보는 조직이 필요한 변화하고 차장께서 보시는 그 조직의 변화하고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장께서 상석이니까 차장께서 하시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보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일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차장하고의 뜻이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차석의 입장이라는 데 있어서 저의 한계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문제가 되었던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그거를 해결하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차 추가 질의는 마쳤습니다만 저도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논문 표절 부분에 관해서 후보자께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 가운데 인용이 누락된 그 참고 문헌들이 인용 표기되었으리라고 본다. 다만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이라는 기준으로 이 세계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장관이 되시면 후보께서 그런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소에 그 부고등판무관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얼마 동안 하셨어요? 6년간 봉직했습니다. 6년이나 부고등판무관. 맞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유엔 그만두실 때는 새로 사무총장 되신 분이 구테레쉬 사무총장이죠. 구테레쉬 총장의 그 정책 특보로서 마무리를 했나요? 정책 보좌관으로? 예, 맞습니다. 그게 직급으로 치면은 사무총장 밑에 어느 급에 들어가나요? 사무총장 차장급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총장 밑에 사무차장급이? 사무부총장께서 한 분 계시고요. 예. 그 밑에 여러 명의 차장급 고위 간부들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런 급에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까지 역임하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쌓은 경륜이 있고 또 거기에서 많은 또 지면을 여러 세계 지도자들하고 특히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일하면서 정책과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외교 장관이 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크게 활용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면은 콜롬비아에서 그 고등판무관 사무소 철수를 시켰었죠. 철수시키려고 하는데 부통령을 만나서 설득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었. 네, 의원님. 제가 부고등판무관으로 있을 시절의 얘기입니다만 콜롬비아는 좀 아시다시피 지금 반군과의 수십 년의 그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로 나가는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전 과정에서 정부의 행태 그리고 반군의 행태를 그 인권 유린 문제에 있어서 두루두루 관찰하고 보고서를 내고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인권고등판무관 그 국가사무소를 10년 넘게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콜롬비아 정부가 저희의 그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광범위한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인권의 문제는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쓴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쓴소리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쓴소리와 함께 저희가 하는 그 권고를 받아주는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콜롬비아 정부는 역대 대통령께서 그 쓴소리를 받아주셨고 많은 부분 저희가 건의하는 대로 정책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역시 평화로 나가는 길에 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부통령을 뵀을 때 역시 저희 사무소에서 굉장히 쓴소리를 공개적으로 성명을 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자들, 농민들의 그런 시위에 대해서요. 그랬을 때 정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1차적인 반응은 사무소 쫓아내겠다 하는 반응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서 잘 설득을 해서 저희가 계속 활동을 하는 게 그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설득을 해서 영어로 말하자면 PNG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T가 올라옵니까? PT. 네, 좀 올려주세요. 자, 1971년 라이스의 논문을 표절한 부분들. 표절이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시니까 제가 바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노란색 부분은 같은 노란색. 저 위에 게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요 밑에 게 표절 대상 논문입니다. 84년이고 위에 건, 밑에 건 71년 라이스. 같은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이 그에 딱 일치합니다. 인용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그 다음 거 좀 넘겨주세요. 네, 1980년도에 나온 모리스 앤 호퍼의 논문을 그대로 뺏기면서 인용 표시가 없는 걸 보여줍니다. 위에 게 후보자의 논문, 박사 논문이고요. 요게 표절된 원래 문장입니다. 똑같습니다. 문장이 색깔 표시된 부분끼리. 그 다음 거. 요 80년 같은 논문인데 그 색깔들 이렇게 비교해서 그대로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전제하면서 표절한 부분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네. 예. 요 외에도 조금 더 있는데 아마 수록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후보자께서 이 피라미드형이 아니고 뭐 그대로 대사가 된다. 물론 이제 뭐 외교 인력 공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게 과연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를 탓하기 전에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갈수록 외교부 직원의 외교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비리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성으로서 외시 출신으로서 마지막 거는 기대는 외교부의 새로운 바람 좀 일으켜달라. 이게 임명권자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옛날 문제 지금 뭐 검증 단계에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아직 구상은 없으세요? 네,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좋습니다. 네. 지금 외교부 인력은 외교부 공무원은 후보자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번에 바쁘셨겠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약 11조 들여서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을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후보자
혹은 외교부에서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외교 공무원도 늘리자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공약이 있습니다. 후보자를 지명한 공공외교에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으로 재외국민보호 법률 기반 마련하겠다. 인원 필요합니다. 학생 줄어드는데 교사 늘린다는 추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외교부 이때 후보자를 비롯해서 외교부에서 이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무원 늘린다고 한다면 경찰 혹은 뭐 복지공무원 중요하지만 외교부 중요하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교부의 선배가 지금 안보실장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있으시면 주시고 추가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외교부의 그 인적 자원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업무는 그 사이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원 확충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지금 있는 조직의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기본한 어떤 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을 갖고 국회에 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후보자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 자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은 어떤 거는 이제 뭐 좀 빨리 내겠다 뭐 이런 있어서 장외 이화여고 학적부 관련해서 교육부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가 우리 후보자님 특히 배우자님 관련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통상적인 경우는 5년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후보자님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2004년 뭐 5년 이분은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래 사실을 좀 꼭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우 월드마크 해운대 관련되는 세금 납부, 그 다음에 이제 그 봉천동 아파트 관련한 이 세금 납부 내역인데요. 이 관련해서 아까 우리 해명 자료를 주셨는데 이 해명 자료가 조금 본인이 보기에는 조금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수 조건 칸은 요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 후보자가 이제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하고 기타 그 네 분이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이 그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후보자님이 그 알았던 몰랐던 그때 당시에는 건설업자가 된 겁니다. 예? 건설업자 사업자예요. 그러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떼면은요, 국세청에 가시면 바로 그 사업자 등록 번호에 따른 여러 가지 납세 실적이 바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명의가 어떻게 되는 이렇게 뭐 말씀하실 게 없어요. 예? 부동산 사업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자료를 꼭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이 되면은요, 부가가치세 다 영수증 다 꺼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은 전부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실거래 가격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의 그 자료를 보면은 7천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거래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사항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꼭 좀 제출을 해 주셔야 이게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좀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금 계속 저는 이 지금 후보자님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의혹의 대상이 거제도 저 땅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안 됩니다. 예, 마저 질의하시고, 예, 하시던 말씀 끝내십시오. 저거 하나만 있는 것들은 저도 솔직히 배우자께서 대우에 배우자 공유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배우자 등이 이미 5,000편 저거 관련한 연구내기는 그거의 그 목적입니다. 특히 우리 후보자 배우자는 연희동에도 있고 그런 공부자라든가 하셨습니다. 어제 양분과 하기 때문에 그 노후 대비용으로 분야를 했다고 믿기가 상당히 30도 어렵습니다. 이런 저 부분이 그 성질 변경, 제목 변경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 부분이요 분명히 후보님은 아까 명예부분 과정에서 할 때 지목이 임야로 대지로 이미 변경된 걸 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관련 녹취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관계에서 규정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40대 그때는 분명히 임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16년 10월에 9월 22일 날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공사 보면은 땅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2단계입니다. 형질 변경을 하면 예, 최경환 의원님 질의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는 그거 할 때 그다음 실제로 임야가 대지로 15기 연구가 됐죠. 그때 많이 됩니다. 그래서 33만 원 분당 하셨는데 지금 임야가 대로 바뀔 때 그때 부동산 가격이 튀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부동산 업계 확인해 보면 분당 100만 원 정도 하는 게 그쪽 부동산 거래 행사들의 저는 그러다 보면은 그 이상한 케이스를 5,000평 그 땅에 그런 정도로 앞으로 개발을 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매우다 이렇게밖에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그 변이와 또 활용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 후보자 뭐 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네. 저의 남편이 작년 말에 구입한 그 임야 5,000평은 보전 구역으로서 용도 변경이 가능치 않은 임야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이에요? 예. 그 후보자께서 인사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와 남편과 상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올 곳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드디어 이제 장관 자리가 저한테 왔구나. 아니면 내가 과연 장관으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남 얘기하는데 그렇게 웃고 그러지 마세요. 아, 중요한 질문하고 있는데 왜 상대방 의원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웃고 그래요? 아이 참.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장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참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의논하고 어머니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이게 얼마나 중책인지 제가 초반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후보자께서 대통령의 외교 앞으로 그 외교 뭐 비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외교에 대한 그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장관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각이 같으냐?
정말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드 문제도 정말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같으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토론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저희가 저 장관이 되셔가지고 파격 인사라는 그런 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엔이건 그 경험이건 여성으로서 또 그 비고시 출신으로서 그 주요 부처를 거치지 않은 그런 외교관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장점이 다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볼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 여태까지 그 외교를 하시면서 그 정치적 소신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시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같았냐 이 말씀이에요. 네, 의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일치한다고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제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네, 아니 저는 실수로 인용하는 걸 빠뜨렸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실수로 그걸 코트하는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인가요? 그러면 모두 저렇게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놓고 실수로 내가 코트하는 것을 빠뜨렸다, 이렇게 하면 표절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까? 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수백 페이지의 논문에서 아니, 수백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저 앞에 저작물을 그대로 전제하면서 인용을 안 한 이 부분이 표절이라고 지적했는데 표절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실수로 아까 코트 안 한 이 점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항변하시니까, 제가 이게 표절이다, 바로 이런 게 표절이다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해야지, 어째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다 부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 구체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문장들이, 그리고 저걸 인용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표절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주장을 하셔야죠. 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가 아마 동서적들에 대한 그 인용을 논문의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은 서적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인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답변하세요. 다 문장이 아주 딱 일치합니다. 이 색깔 좀 전달해요. 나중에 같이 한번 보시면. 이걸 보시고 인정 여부를 얘기하시라고. 실수로 코트 안 했다고 해가지고 표절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행정실 단순 실수인지, 실수로 그런 코트 안 했다고 해가지고 표절 아니면 소적이 있어서 없지. 모든 논문만 것들 안 했으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많은 건 괜찮아. 오히려 잘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 표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논문 이렇게 하면서 표절이 일부 있는데. 자, 위원님들, 위원님들 회의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에게 그 문건이 전해져서 후보자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겁니다. 후보자가 살펴보도록 잠시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부분적으로 제대로 따옴표나 각주를 이용하지 않고 인용한 부분이 몇 군데 있음을 시인하고 그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논문 전체를 표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를 표절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나요? 그 표절이라는 것은 항상 전체 표절이라는 거. 예, 이주영 의원님 후보자 답변 들으시고 예. 그 다음 기회 때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인을 하시는군요. 전체가 표절이지 부분으로 넘겨요. 예. 자 위원님들 예,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은 해주시고 아니면은 다음번 이주영 의원 질의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렸을 대로 그 당시에는 그런 표절에 대한 정확한 그 잣대나 정의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네 그런 기준이 마련되고 자 이주영 의원님 의사 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 될 때 그때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장관 되시면 지금 외교부 조직에 대해서 혹시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외교부 조직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그런 구상이 좀 있으세요? 지금 네. 우리 외교부 조직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우리 외교부 조직이 원통형 조직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원통형이라는 얘기는 원통형이다.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사무관에서 탈락 없이 그대로 모두가 대사된다. 그래서 원통형이다.